자, 이전 영상에서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 때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보면 수능을 주관했던 평가원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에 대통령이 말을 한 거죠.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건 좋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총리가 수능 킬러 문장 없어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한다. 전혀 다른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하루 만에 교육부 담당 국장이 교체가 됐고요. 그렇죠? 전격 경질이 된 거죠. 아무튼 요것만 조금 따로 되는데 요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수능이라는 건요, 당장 뭘 바꿔라 해서 몇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기존에 계속 이런 형태로 수능이 1994학년도 4년 입학생들부터 이게 적용이 됐으니까 1993년도에 이제 본 거죠. 처음에 수능이 출제될 땐 1년에 2번 보고 막 이랬었으니까. 아무튼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능이라는 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쵸? 교과 과정 내에서 과연 출제가 되는 게 맞는가, 그쵸? 혹시라도 토플이나 탭스처럼 너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밸런스가 깨질 때도 있죠. 밸런스가 깨지니까 한 해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 조금 쉬워지고, 또 쉬웠으면 그 다음에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과 과정 3개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과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고교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가지고 풀이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자, 지금 2023년도에 고3과, 그죠? 수능이 막 출제됐던 1993년도에 고3이 학업 성취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지금 고3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백그라운드 knowledge, 제반 지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나이대만 18살, 18 이렇게 같은 나이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도 응용력이 1993년도의 고3보다는 2023년도의 고3이 조금 더 응용력이 좋다는 그런 평균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풀 수 없는 대학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상에,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어 자체, 구문 자체가 교과 과정, 고교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킬러 문항을 없애라,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지금까지의 별 문제 없이 출제됐던 과정들을 뭐라 그럴까요? useless? 말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말로는 조금 부족해요. 소용없다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helpless, 단어도 배우네요. 출제위원들은 그야말로 무기력해지는 거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과 과정 외에서 출제가 된다? 그거는 없고요. 교과 과정 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 하더라도 교과 과정 3개년 안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 풀이가 가능하다고 출제위원들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킬러 문항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사교육이 더 많이 다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킬러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되면 학원을 다닌다가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킬러 문항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관리 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학습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오히려 킬러 문항을 없애고 난이도가 떨어지면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왜냐면 한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확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킬러 문항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조금 어긋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 존엄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속타로 별다른 조치가 있지 않았더라면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거니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담당 국장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가위원장이 전격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밸런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누가 할 거예요, 이제? 누가 할까요?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들도 제가 볼 땐 몸을 좀 사릴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출제했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후폭풍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출제위원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평가원장으로 어느 분이 내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교육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없앤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을 자꾸 쓰던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교육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럼 결국 목표는 뭐예요? 사교육을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가 지금 떴어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한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데 이 학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학원 안 갈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죠? 심지어는 조금 체벌 같은 상황까지 벌어진다 하더라도 안 가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이 준사회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알아요. 무조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학생은 어떤가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중학생이 그래도 자아가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고, 미숙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이러한 권유가 잘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갈 때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학생이 결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부모 쪽에.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부모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좀 공부해서 특목고 보내시죠. 자사고 보내시죠. 국제고 보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등부는 부모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들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하면 좋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교육이 훨씬 더 사교육 시장이 커요. 만약에 정말 사교육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이것도 존치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고로 다 전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공교육 위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보면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애매하죠. 애매한데 일단은 요거를 존치한다고 하니까
중학교, 특히나 중3 학생들한테는 고교 과정을 자꾸 조금씩 맛보여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의 방향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킬러 문항, 특히나 이제 국어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근데 좀 전에 이 이전 강좌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어 자체는 어려워지지 않지만 그 단어의 파생어,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별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대통령 발언에 뭐 일타 강사들이 애들만 불쌍하다. 그랬더니 뭐 강사들 반발하고 정부를 하고만 배불렸다. 그 다음에 일타 강사들 교육은 100년이 되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느냐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비난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일타 강사들한테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야, 이 비싼 시계 차고 응? 지금까지 수능 때문에 킬러 문항 때문에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지금 킬러 문항 없애려고 하니까 너희들 밥그릇 줄어들 것 같아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거는 킬러 문항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킬러 문항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 말하는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실수를 줄이고 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킬러 문장 하나 맞췄다고 해서 중급이었던 학생이 상급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어에 영어에 살을 찌운다 그래야 될까요? 영어에 살을 찌우면서 조금 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킬러 문항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게 이제 이런 강사님들이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까지 너희들 돈 많이 벌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것도 저도 지금 현재 교육업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적어도 이분들만큼의 일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해도 되고 그럼 이분들은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수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잘 안다면 지금 이 상황이 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사가 하나가 더 떴어요. 요런 의미가 하나 떴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킬러 문항 분노자는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수능에 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였는데 미 SAT도 만점이 많다. 물수능 논란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미국 대학에 대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입시를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미국은 이제 SAT하고 ACT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시험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린 이 수능을 보면 이제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소위 말하는 수시 전형에 여러 가지들이 떠 있죠. 논술이라든가 혹은 영문으로 에세이만 써서 갈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시 전형들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SAT나 ACT를 본 다음에 대학의 자율권이 주어져요. 어떤 학생을 뽑든지는 그 학교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대학의 커트라인이 만약에 SAT 점수로 잘 모르는 게 쉽게 설명을 해서 100점이 입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가 50점인데 입학을 한 거예요. 물론 미국 대학은 이런 것까지 다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대학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성적이 낮은 학생을 합격을 시켰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대학의 자율권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순위를 매길 때는 과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계속 존치하려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걸로 가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자꾸 미국식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공공의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설의료 쪽으로 가는 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빗대어서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쵸? 수능인데 수능만 미국하고 똑같이 수능만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다가 자율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수능은 보고 대학의 자율권,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쵸? 보조금을 주지 않고 너희들 나름대로 알아서 해. 그럼 일단 정부는 돈이 굳죠. 돈이 굳고 대학은 자율권이 있으니까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쵸?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부금 입학도 가능할 거고, 혹은 예전에 그 대학에서 봤던 본고사가 부활할 수도 있죠. 본고사는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는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수능이 1994-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그걸 이전이 이제 본고사, 뭐 이런 학력고사 이런 세대거든요. 본고사는 학교마다 시험이 달라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게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을 준비하느냐는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그 학교에 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살짝 유추해 봅니다. 살짝 유추를 좀 해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당장은 쉽지 않아요. 왜 당장 쉽지 않냐면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에는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3년 예고제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때, 그쵸? 특히나 이제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화를 줄 때는 3년 전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S대학교에서, S대가 꼭 서울대는 아닙니다. 그냥 S대라고 할게요. S대가 본고사를 부활했다고 칩시다. 본고사를 부활했어요. 그러면 지금 6월 달이니까 지금 저희가 본고사 할 테니까 11월까지 준비해서 12월 달에 시험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2024학년도에 고3들, 즉 2023년도에 고3이죠. 이 학생들이 본고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2022년, 2021년, 2020년, 1년, 2년, 3년이죠. 그럼 적어도 2020년, 2021년도 요 사이에는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시험 볼 거예요. 시험 시스템이 이렇게 달라져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스템이 달라질 때는 이전에 이렇게 최소한 3년 전에 공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3년 동안에 뭘 하느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예시 문항 같은 걸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시험의 방향성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몇 달 안에 고친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혹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아무튼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 좀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출제되는 지문을 내는 거는 국어나 영어나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위험한 일이냐면, 영어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와서 고3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몇 쪽인가 한번 볼게요.
영어, 영어 1, 영어 2, 실용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권 문화, 심화 영어 1, 진로 영어, 심화 영어 독해 이렇게 있죠. 총 44권, 44가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한 곳에서 만약에 출제가 됐다더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인데 애니 능률 김송건 여기에서 출제가 됐다더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올해 여기 있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모든 학교 영어 교과서는 이걸로 바뀔걸요? 그쵸? 다른 교과서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출제가 됐는데 그쵸? 그러면 출제된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지 왜 다른 걸 공부를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뭐 골고루 출제하게 되면 어디서 출제가 될지 알 거예요. 이 44권 중에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과서에서 출제를 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출제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출판사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과서 출제가 되면 안 되니까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사회 상황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은가 봐요. 시장에서도. 그랬더니 출판사, YBM, 동아, 비상, 뭐 지학사, 천재 이런 출판사들, 애니능률 이런 출판사들의 주식이 막 올라요.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출제하는 건 안 되고요. 교과서를 공부한다는 거는 교과 과정 안에 나와 있는 다양한 단어들과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해석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 출제되는 게 만약에 이 교과서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Further study, 단어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다이어 학습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품사의 변화가 오는 단어들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마 학부모님들이라면 교과서에서 출제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모든 단어, 모든 문항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됐다는 거 제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EBS예요. EBS. 교과서에서 출제한다는 건 의미가 이제 없어졌어요. 누가 교과서에서 출제하겠어요. 예전처럼 뭐 만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이런 게 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3 되면 모든 학업 교재가 다 EBS로 바뀌지 학교 교과서를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EBS가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곳에서만 출제를 해라. 그러면 EBS에서만 출제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독과점. 독점이 되는 거예요. 독점이. 안 그래도 EBS의 비율이 되게 높은데 그쵸? 독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EBS의 연계율은 70%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50%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율이 50%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EBS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 수능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 걸 보면 EBS하고 나왔던 지문과 같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형 변화는 뭐냐면 EBS에는 글의 주장이 무엇인가요로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뭐 어법상 틀린 걸 찾으시오라고 나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주제가 같은 지문. 예를 들어서 운동은 몸에 좋다 라고 했으면 그 주제를 가진 다른 지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EBS하고 연계율이 있다라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맥시멈 따져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50%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50%인데.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외부 지문은 이건 진짜 대놓고 외부 지문이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이 나오겠죠? 근데 EBS하고 같은 지문이래요. 주제가 같대요. 같은 지문이 아니라. 그럼 주제가 같은데 다른 지문.
그럼 이것도 거의 외부 지문일 거 아니에요. 읽어봐야 어떤 주제인지를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형의 변화가 오거나 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는 외부 지문의 비율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8, 90%에 해당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EBS에서 내요? 만약에 EBS에서 교과서에 출제해라 그런 것들을 지금 EBS를 주로 보기 때문에 EBS에서 출제를 해라, EBS에 나와 있는 것만 출제를 해라 라고 한다면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출제위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EBS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지문을 할 때 하나의 페이퍼, 논문이라든지 혹은 아티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글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문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발췌를 하는데 이 발췌된 지문이 고교 과정 3개년 안에 들어와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췌된 지문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능에 맞게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EBS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변별력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지문에서 똑같은 글에서 다른 지문을 발췌하는 거죠. Another passage.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어와 문장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EBS 지문이 도대체 몇 개인데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지문이 속해 있는 전체 글을 학습을 해서 그 글에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되면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EBS 출제돼서 변별력을 따지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출제되는 방법이. 그래서 결론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결론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됐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EBS 전체 지문을 파악해야 되는, 좀 전에 말했죠.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퍼, 지금처럼 빈칸 추론에서 인퍼 유형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면서 해석은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의 비율을 조금 낮추는 거. 그리고 다른 빈칸 추론이 하는 다른 지문에서도 난이도를 조금 낮추려면 제일 먼저 난이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단어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어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면 보통 수능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은 1분 43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단어에 대한 수준을 낮춰버리면 이 시간보다 미만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낮추는 대신에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문의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얼추 이 시간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들은 앞에도 누누이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파생어와 유사어.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 특히나 단어 어떻게 됐어요?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 단어는 2개의 뜻만 암기하면 되고 이 단어는 3개의 뜻만 암기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제가 지도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죠. employ 뜻 2개 기억하면 되는 거고, appreciate 뜻 4개 기억해야 되는 거고, figure 명사 뜻 5개, 동사 뜻 하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마련해 줘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변화된 형태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길어진다. 길이가 길어지면 언뜻 생각할 때 주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길이가 길어졌다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영어를 모르고 단순히 지문 처음과 끝을 전부 다 해석해서 할 때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를 찾는 거죠. 영어 지문상에서 해석해야 되는 문장과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장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죠. 독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이런 능력을 꾸준히 연말을 해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문이 아무리 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해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나중에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지문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만약을 대비해서 시간을 벌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3들에게는 주제 그리고 이 키워드를 찾는데 유형별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를 풀 때와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글의 순서를 맞게 나열하시오. 이런 문항들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 접근법을 익혀야 되는 거고 인퍼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16, 17, 18년도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골라줘야 되는 거고 EBS 전체 지문 파악해서 학습하는 거는 아마 출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까 요것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살짝 접어놓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좀 하기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요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로빈 선생님과 학습을 이어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고 만약에 저와 학습을 같이 안 하더라도 고3들은 적어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2024학년도 수능을 예측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바로 직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 9월 모의고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9월 모의고사 직후에 총 마무리해서 수능에 대한 방향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건승하길 빌겠습니다.